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불교계도 선관위도 집단 반발.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어제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전국 승려 대회가 열린 것은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어제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봐라 알아서나제 무지하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통행세를 받는 선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네, 전국 승려대회가 열린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일 텐데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두고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비판했었죠. 하지만 불교계는 그 발언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카톨릭만 배려를 받았다. 당시 카톨릭만 불교계 카톨릭 단체와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교황청을 2차례 예방했는데 교황과의 만남을 두고 아련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것도 지금 불교계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캐럴 활성화 정책 이것도 너무 종교 편향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어제 승려대회에 따라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24년 만에 열린 승려대회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어떤 특정 종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교계 홀대 논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홀대가 있을까 또 홀대하는 정책을 하면 그에 대해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캐럴 활성화 저 조치인데요. 예. 저게 이제 캐럴을 이제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침체돼 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캐럴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캐럴을 이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교계가 상당히 반발을 했죠. 이 캐럴은 특정 종교의 노래인데 이거를 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사를 방문할 때 거기 요금 징수 문제로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불교계 입장은 뭐냐면 그쪽 산사에서 실제로 이제 문화재 관리라든지 또 예전부터 국립공원 안의 산사 같은 경우는 주로 불교의 소유 땅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위해서 받는 것인데 이거를 뭔가 어떤 이중적으로 준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논란도 있었고 그런 불만이 쌓여오다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지난 국감에서 이 봉이 김선달 발언이 상당히 촉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농축돼 왔던 이 불교계 불만 자체가 정청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발을 했는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그때 이제 뭐 사과하고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본인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 또 본인 어떤 면에서 지지자들도 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서 더 커져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또 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교계가 쉽게 그렇게 누그러뜨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제 조계사를 찾아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신도들의 반발에 결국 발길을 돌렸고요. 논란의 중심에 선 정청래 의원도 현장을 찾았지만 조계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사진 비좀 내려주세요, 조금만.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종 행사와 의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말과 행동을 삼가해서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정론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과의 말씀을 탈당하신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과 불교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성남 불심을 달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8배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 정청래 의원이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마음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하종대 기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 불교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사실은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그동안 불교계의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게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 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3가지 불만이 있었다고 뭐 평양을 갈 때라든가 3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불교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불만이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하나는 이제 나왔었는데 뭐냐면 이현종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사찰 관람료 이런 문제가 나는데 전국에 사찰이 한 2천여 개 되거든요. 네. 그중에 관람료를 받는 곳은 한 70여 개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사찰 관람료를 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24곳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 2천여 곳 중에서 1% 조금 더 되는 곳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곳인데 이걸 가지고 봉익임선달 얘기하고 산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하고 불교계를 마치 서로 갈등,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언제부턴가 이제 서로 떨어뜨리면서 이런 마찰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하고 불교계를 이간질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또 올해부터는 당장 불교의 과거부터 쭉 있었던 여러 유휴 토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원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도록 돼 있는데 2020년에 이걸 법을 바꿔가지고 올해부터는 매기기로 돼 있어요. 아직 안 매겼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도 큰 불교계의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찰에는 국가의 문화재가 많아요. 전체 예를 들면 건조물 문화재는요. 우리나라 전체 76%가 불교 사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일반 전기료를 해요. 약 1년에 전국 사찰에 내는 전기료 한 500억 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낮춰달라, 좀 교육용으로라도 한 20%를 낮춰달라 했는데 계속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 마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 얘기가 나오니까 전국에 있는 승려들이 화가 그게 완전히 불만이 폭발한 거죠. 네. 지금까지 쌓여있는 불교의 불만을 하종대 기자가 잘 정리해줬는데 지금 당장 불교계의 요구는 이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탈당. 그런데 정 의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탈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개적으로 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꾸 그 사퇴하라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에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진문 교수님, 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하면서 선당우사 결국은 이제 탈당을 본인이 스스로 좀 해달라 이런 요구 같은데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불교계의 불만을 알겠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일단 뭐 방법은 그러니까 불교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저는 뭐 불교계가 이게 그 정청래 의원 발언이 촉발이 됐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교계 성남 민심이 있는 부분은 뭐 물론 불교계 안에도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서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정청래 의원 탈당 문제는 저는 그건 정청래 의원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자꾸 당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청래 의원이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또 대선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당내 갈등의 요소나 작용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집단 반발이 일어난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이유 바로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고요. 그래서 3년 비상임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이 연임 반대의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조혜주 상임위원 지난 대선 당시 때부터 문재인 캠프 출신이어서 임명 때부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행동은 60년 역사상 처음인데요. 선관위 내부 통신만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보면요. 주군이 준 자리라서 떠나지 않느냐 아니면은 조직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는 게 더 슬프다.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인가 이런 얘기들도 들어왔습니다. 결국 조혜주 상임위원 선관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방 중에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혜주 전 의원은 본인의 사퇴와 함께 논란이 되었던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전이 벌어지는데 심판이 일본 사람이고 선심도 일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VAR 보는 사람도 일본 사람이라면 그 용납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라는 거는 굉장히 1963년도에 선관위가 생겼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라는 게 심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그렇죠. 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우리 선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 많이 수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게 바로 조혜주 상임위원의 임명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상임위원은 전체 9명 중에서 1명이 상임위원은 이제 거기서 상주를 하는데요. 선관위원장은 사실상 명예직이에요. 대법관들이 주로 합니다. 지금 이제 노정희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인데 네.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장관급입니다. 근데 이 장관급의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했는데 이분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도 하고 선관위에 쭉 해오신 분인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그 캠프에서 특보를 역임을 했어요. 본인 주장은 백서에 잘못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특보를 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예. 자,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 임명을 해서 그때부터도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관위를 특정한 어떤 캠프에 특보를 했던 사람을 임명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그 계속 논란이 되어 오다가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주 상임위원이 지난해에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반려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는 24일 날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보통 이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인데 상임위원은 보통 3년을 하고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연임한 적이 없어요. 역대 역사상. 예. 근데 이번에 조혜주 상임위원을 연임을 시키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원이 아니라 비상임위원으로서 3년을 더 연임을 시킨다고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야당도 문제를 삼고 지금요 선관위가 전체 선관위 중에서 8명 중에 1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당 추천 임원이에요. 지금 선관위 8명은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이 대법원장 그다음에 여당 추천만 돼 있습니다. 자, 국회 추천도 있죠. 국회 추천은 이제 여야 합의 합의인데 추천도, 예. 순수 야당 추천은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야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문혜주 전 상임위원인데 이분이 이번에 사퇴를 또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걸 임명한 것도 무리수일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엄청나게 무리수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2,600명 되는 직원들이 선관위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선관위 상임위원을 어떤 면에서 연임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것이고 또 이거를 지금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중에 사퇴를 수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야당은 조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개인의 출세와 영달
그것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을 맞바꿔 먹은 엿바꿔 먹은 아주 악질적인 인사입니다. 선관위 신뢰를 얼마나 더 갉아먹을 작정인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는 지난 5년간 계속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몰상식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입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한 데는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여당 편향적이다 이런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선관위의 불공정 사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재보궐선거 때 파란색 택시에 랩핑을 한 광고를 제작했다. 근데 이 파란색이 민주당 색깔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게 어떻게 유리한 그런 선거 광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또 TBS에서 일합시다 이 캠페인을 선관위가 허용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기호죠. 반면에 야당에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관위의 불공정한 그런 처신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하동대 기자, 조혜주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이런 불공정 논란들이 벌어진 것이 결국은 선관위가 여당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시청자들 중에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선거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원래 그거를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바로 잡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하고 나면은 표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와버렸는데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사후 보정작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검열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하라 하는 측면에서 선관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일의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근데 공정성에서 지금 한번 보면은 1, 2, 3번 앞으로 한번 다시 내주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파란색 같은 거는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상징색인데 그 색이 거기 안에 이제 보라색도 있었고 뭐 빨간색도 있었다. 지금 살짝 보면 보라색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꼭 그 민주당만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90% 이상이 파란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일합시다도 마찬가지. 그냥 일합시다도 그 일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내로남불 이거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무슨 보궐선거 왜 합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아주 엄밀하게 봤을 때 편향이냐 아니냐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공정성을 매우 중시해야 될 곳에서 의심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안 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저런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저런 논란에도 조혜주 상임위원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야당 여전히 선관위 편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원이 9명이지만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지금 선출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민주당 반대로 1명이 공석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여야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조혜주 위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청문회도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 3월 9일 안에 임명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야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관위에 상임위원 할 때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뭐 이분이 이제 사퇴하기로 했고 그걸 수리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논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거 관리를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락 됐으니 더 이상 이분이 뭐 자리도 없는데 무슨 지금 얘기하는 그런 뭐 불공정한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분의 연임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지적하면 예. 그것 때문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작년에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이 선거 관리를 위해서. 예. 근데 청와대가 반려를 했어요. 왜 그때 하지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분이 임기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연임을 했던 문제가 되지만 임기가 남아 있는 걸 대통령이 연임을 시킨 거니까 연임이 아니죠. 참 계속 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다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 랭킹 만나보시죠. 다른 후보가 싫어서 어부지리 대선.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추이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에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조사 결과, 그리고 이건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7%에서 34%, 윤석열 후보는 31%에서 33%,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둘 다 17%로 동일합니다. 2강 1중 3자 구도가 좀 고착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흥미롭게 본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가 60%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가 싫어서가 35%.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47%, 다른 후보가 싫어서 46%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 32%,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싫어서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을 많이 받은 안철수 후보, 또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를 더 많이 선택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결과 그냥 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점점 이제 진영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좋아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뭐든지 다 좋아한다. 이렇게 너무 진영화되다 보니까 이 진영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아무리 뭔가 흠집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 진영의 후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정권 연장을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어떤 후보를 선출하다 보니 결국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제가 어쩌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거든요. 우리 역대 선거를 보면 그래도 그전 선거를 보면 좀 긍정적 선거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면 이제 점점 극단화되는 이제 이 진영 정치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 후유증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는 더 진영화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뭔가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이 선거 제도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논의하자는 게 많은 분들의 어떤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2주 연속 1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회복세에도 안 후보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조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은 단일화 얘기가 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20% 가까이 육박을 할 것 같으면은 단일화의 압력이 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단일화를 추진을 갖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는 봐요. 네, 김 전 위원장 논리라면은 안 후보 지지율이 1%포인트만 더 오르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정대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 이 정치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표 계산을 해보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한 10%는 부동층이고 70% 정도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사이에 한 20% 안철수 후보가 지금 17%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40%를 못 넘고 있어요. 항상. 네.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거의 40% 올라간 적도 있지만 거의 그 아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18%를 넘는다 그러면은 캐스팅 보트를 확실하게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윤석열 후보가 혼자 단일 후보로 계속적으로 3강 구도를 했을 때 더 이상 혼자 스스로 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게 바로 18%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물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도 뭐 우리가 최대한 단일 후보 계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3강 구도에서도 1등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18% 넘어간다면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3강 후보
그 구도 안에서도 스스로 1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 안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단일화를 지금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는 사람보다 많은 상태거든요. 국민들의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18%라고 하는 포인트, 그 숫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채널A에 출연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두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 과정의 험로를 예견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음성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한 번은 나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는 다음에 자기가 뭐 인터넷을 봤더니만 안일화라는 단어가 있더라 또 소개하기도 하고, 저거는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누가 인터넷 찾아보면서 안일화라는 단어를 검색하겠습니까?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껴안아야죠, 그거는. 근데 언제나 뒤통수 맞을지 생각하면서 껴안고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후보님 여전히 좀 옹졸하신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일화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없고 녹음기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녹음기만 놔둬도 될까요? 아마 이 말은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아마도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두고 상당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없이도 윤석열 후보가 승산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섰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일화 압박은 단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단일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단일화 방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또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중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그 다른 후보가 싫어서 지지하는 비율이 46%예요. 그 말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거거든요. 예. 확실히 본인의 지지층을 확실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안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두 분이 경쟁을 해가지고 누구로 단일화되는 거지. 물론 저는 뭐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국민의힘은 그냥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안철수로도 단일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 중도층의 일부, 또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안철수를 지지해 줘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윤석열 후보는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단일화 없다, 끝까지 간다. 대신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일화를 꺼내는 순간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설 연휴 지지율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심상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정의당 복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SNS에서 심상정으로 갑니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서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 전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정의당을 탈탈했었습니다. 당시 진 전 교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즘은 나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네, 이랬던 진 전 교수, 왜 지금 다시 복당을 선언했을지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의 이런 언급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이제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실망감, 그것이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
네, 심상정 후보 20년 정치에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조국 사태였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사실 당시 심 후보와 정의당에 실망했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 떠났던 진 전 교수 정의당에 복당한 이유를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진중권 이제 전 교수가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이제 정의당을 떠났던 큰 이유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라고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실망해서 떠났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가 계속 2%대에서 더 이상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칩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서 한 말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때 그걸 지지한 거를 내가 가장 반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명분도 생겼던 거고 사실은 진중권 그 전 교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진보 논객이에요. 네. 그 전부터 뭐 2013년부터 정의당에 입당했던 거고 뭐 고 노회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곳으로 가는데 다만 그 전에 실망해서 왜 정의당을 떠났었느냐 그 이유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선거법 할 때도 그 어떻게 보면은 서로 주고받기 해가지고 좀 소수 정당 더 의원 늘려보려다가 못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사실은 유권자만 실망한 게 아니라 진중권 교수도 실망했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대선이 오늘로 4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지율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를 두고 두 후보가 크고 작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건 과연 누구 공약이지 싶을 정도로 공약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두 후보의 공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양쪽이 똑같이 약속한 공약인데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 못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주택 250만 호 공급, 용적률 500% 상향 조정,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지하화, 병사 월급 200만 원, 모병제, 가상자산 5천만 원 비과세,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등등등 22가지 공약이 같다. 지금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 네. 공약의 차별점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윤재명, 이성열이라 그래도 뭐 무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 선거가 각각 있는데요. 각 선거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저는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나올 법한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너무 작은 공약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미래지향적인 공약들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굉장히 위기의 촉발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네.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사태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이제 대만 사태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결국 이제 한반도가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초고령 지금 이 저출산 사회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화되는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맡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이 상당히 좀 정체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위기를 뚫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더군다나 이 외교안보적인 어떤 역할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어떤 흐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뭔가 주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예. 어디 가서는 주겠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면 지금 다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고통을 얻으면서 보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고통을 하나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네. 다 주겠다는 이야기 합니다. 어디서 주는가요? 국민들 세금 내야 되는데 어디서 벌어들이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공약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퍼주겠다는 공약만 있고 국민들에게 뭔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공약이 안 보인다. 저는 정말 지금 공약을 보면서 이게 지금 대선을 치르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건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비슷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공약 보고 후보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정대 기자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약 보고 제가 보기엔 선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후보 보고도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보는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진영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좌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선택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선거 아닌가 그런 대선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종대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시작인가 끝인가? 그분이 자기는 매우 편향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편향적이다라는 것을 자인을 했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 대선으로 검증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법적 처벌이 되게 좋겠다. 사탄들은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죠. 사탄은 김미경 여사인가요? 연약한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우리 기자를 그 막강한 그 돈도 많고 그 검찰총장 부인이 협박했다. 국회의원 부인이라도 저는 이런 거 보도하는 걸 상당히 꺼질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 이어서 서울의 소리도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대부분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열린공감 TV와 서울의 소리는 내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김건희 씨의 육성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내용 대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원은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 말고는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MBC 방송 때 공개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 또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이나 혼전 동거 의혹도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최혁진 변호사님, MBC 때는 공개하지 말아라 했던 어떤 수사 관련 내용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출이 이번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네. 이게 예전과 달라진 이유가 뭐죠? 네, 가처분이 3개가 나왔는데요. MBC는 서부지법, 그다음 열린공감TV는 중앙지법, 그다음 서울의 소리는 남부지법 이렇게 법원이 다 틀렸는데 기조는 저는 동일하다고 봤어요. 어떤 기조냐면은 그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배우자가 유력한 대선 후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한 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그 녹음 파일 같은 자체가 내용이 조작된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 지금 앵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인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왔던 MBC와 관련한 서부지법에서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때 피의자나 피고인들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있거든요. 이 진술 거부권이 방송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형사법적으로 형사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서부지법에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앙지법이나 남부지법은 뭐 어차피 그 내용이 밝혀진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 자료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도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서 MBC와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된 김건희 씨 통화 내용에서 논란이 된 대목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네, 미투가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줘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도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투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인 김주인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담이더라도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담이 공영방송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공개된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MBC에서 나왔던 내용보다 더 폭넓게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다른 내용을 듣질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있죠. 미투 네.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요. 저는 들었을 당시보다는요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과도 뭐 윤석열 후보는 피해 당하신 분은 물론 1차적으로는 피해 당하신 분한테 사과해야 되겠죠. 국민 앞에도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주니까 문제가 없고 돈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구속이 안 됐을 텐데 이 말은 뭐 어떤 그 형사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뭔가 알고 있고 본인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이 심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 나중에 이제 새로 어떤 녹취록이 밝혀졌을 때 이 내용 중에 혹시나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안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발표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거다.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소들처럼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입가에나 또는 뭐 생각이나 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영화도 보면 속편이 흥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1편보다 인기를 끈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처음 나올 때의 그 관심, 그다음에 그 흥미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는 MBC에서 이제 처음 공개를 할 때 뭐 많은 관심을 끌었고 많은 또 뭐 시청률도 꽤 높았죠.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것도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 또 이 여권에서 당혹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또 그분 연설문 다 외우고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여당 인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지금 여당 내부에 지금 친문과 친명이 좀 갈려 있는 상황에서 혹여 이제 여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이게 양쪽을 합하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지 않겠는가. 또 이 녹취록뿐만 다 공개된다 하더라도 뭐 일부 이제 이걸 입수해서 보도했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뭐 크게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 녹취록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결국은 뭐 이쪽과 이쪽 양쪽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어떤 상쇄되면서 저는 이 파문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상황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최지봉 교수께서는 이런 이제 김건희 씨의 발언들을 곱씹어 볼수록 더 놀라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미 다 국민들이 알게 돼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전파를 탄 이후에 뜻밖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개설된 김건희 씨의 팬카페 회원 수가 방송 이후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이후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 김건희 씨의 건사랑이 지난해 12월 19일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방송 이후에 크게 늘어서 이미 지금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난 19일에 국모 김혜경 경선 안내 이런 팬카페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회원 수는 약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대선 후보의 부인 팬카페 경쟁 참 생소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요. 회원 수가 5만 2천 명이고 1,000명이 늘었고요. 전체 게시글이 3만 1,000개가 올라가 있고. 건사랑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문자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4만 9천 명이었는데 지금 좀 전에 확인했더니 5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문자 제가 봤을 때 10만 넘어갈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주목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나이 차가 많았는데 이제 검찰총장까지 되고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사실 미모인데다가 또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또 스캔들 루머가 있어요. 그 진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장모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또 형사처벌까지 받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받으니까 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그 선거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인물 자체는 다 검증이 됐고 이런 분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보수적인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책 대결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 참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의 김건희 씨 평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팬덤화 현상이 포퓰리즘 공약과도 무관한 건 아닌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로 곤혹을 치른 윤석열 후보, 최근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 의원이 연달아서 SNS에 게시글을 4개나 올렸습니다. 보시면요. 오전 7시 3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핵관을 앞세워서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몰고 있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9시 24분에는 공천 추천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둔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고요. 10시 34분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제기할 때 설마 했는데 음흉한 사람들이다. 11시 15분에는 합의 결렬 원인은 바로 잡아야 된다. 모함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윤석열 후보에게 특정 인사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요청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겁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3가지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권영세 선대본부장 홍 의원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홍 의원도 곧장 맞받아쳤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거기에 제가 지금 보태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남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걸 전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뭔 방자하기 이럴 데 없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충돌 왜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바로 정치권의 하나의 이제 이면 거래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 선대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국정운영 능력 담보, 처가 비리 위한 대국민 선언, 사실 이 2가지는 어떤 면에서 크게 어떤 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네. 처가 비리 엄단하는 것은 지금 뭐 당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해왔고 똑같이 조건을 합류하겠다 이야기를 해왔고 네. 국정운영 담보, 그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없는데 문제는 3번째 있는 거죠. 네. 2사람을 공천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를 해본 분이잖아요. 이 선거 앞에서 공천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야기인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딱 2군데 지역에 4사람 꼽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얼마나 파문을 일으킬지 본인도 알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선관위에서 이번 5개 지역 재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종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경선하기로 잠재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 자칫하면 대선 때 이게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남구의 곽상도 의원이 지금 사퇴한 지역에 자신의 지금 선대 이 본부장 했던 전 수성구청장을 거기다가 임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걸 단순히 추천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걸 그냥 추천으로만 10명 중에서 1명의 추천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거기 지금 후보로 뛰는 분들이 한 10명 됩니다, 지금. 네. 다들 지금 가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추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나한테 달라라는 이야기로 다 해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당내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봐요. 다 공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근데 뻔히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놔놓고 나는 추천한 건데 왜 그러느냐. 윤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해명이 공색한 것이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 내가 활동을 안 해왔는데 이 2개 주면 내가 활동하겠다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국회의원 의석 2석 주면 내가 내 사람 임명해 주면 내가 이제 활동하겠다는 게 이게 뭔가 조건 달건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 오래 하셨는데 왜 이런 식의 거래를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님 네.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홍준표 의원과 소통한 야권 인사 얘기를 전하는데 자, 그제 만났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윤 후보가 홍 의원을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국회 본관의 후보실을 형님 방으로 사용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처가비리 뭐 엄단에 대해서 선언해달라 이 말과 관련해서도 당선되면 태종 이방원 같이 처가비리를 잘라내겠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공천 관련 얘기는 1분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핵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측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윤석열 후보도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2시간 이야기하는 중에서 1시간 59분은 저런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사실 두 군데 이 사람 좀 해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곱씹어 봤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측근들한테 전체 다 풀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이제 노골화된 거고 사실 당이라는 게 이 공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들 민감합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던 1시간 59분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그걸 아시는 분이 홍 대표가 누가 잘할 겁니다. 아마 홍 대표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라 그러면 누가 그런 요구했으면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이야기가 파문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네. 네, 하지만 윤 후보는 여전히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시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과 나눈 얘기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원팀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네. 원팀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면 상당히 민감해요. 네.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슈화 되는 순간요. 대선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내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얘기인데 나와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렇게까지 멀어졌잖아요. 막 글 4개씩이나 올리고. 예. 그럼 홍준표 의원이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갈등관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뭐 혹시나 선거 전날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갈등이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얘기로 이어갈 텐데요.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효자 이재명 대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녹취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욕설 녹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 집안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멀쩡했던 이재선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아픈 가족사로 포장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이재명을 정신병자로 보는 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저기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뻔뻔스러움의 극치입니다.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형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해서 불가피했다 부분 하나랑 네.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해서 욕설이 나온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장영하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병자를 모으려고 했다. 네. 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알려면 일단 녹취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판단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욕설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관계 달라요. 그러니까 욕설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영하 변호사도 이야기하는 게 그 전후 관계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그에 대해 분노를 해서 본인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안 일이기 때문에 참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집안에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문제를 취한을 한다면 어려운데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이 도를 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한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이런 어떤 일부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증 안 됐습니다만은 또 이제 김혜경 씨가 거기서 또 뭐 웃는 뭐 이런 그런 장면도 있고 막 그 할 때 등등 이런 걸 뭐 제가 다 말씀 못 옮기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굉장히 뭐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예.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아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들으면 진짜 형을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폭행하는 형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어머니 편에 서서 했다라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뭐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또 생각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들어보시는 분의 판단에 솔직히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최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욕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욕설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를 그렇죠. 했었죠. 사과했고 본인이 예. 울먹이면서 또 사과했어요. 이거 예. 이 변호사 이분이 또 공개하니까 그때도 또 사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과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욕설한 거 자체를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과 계속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다만 그러면 이게 가족사 뭐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주장처럼 형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폭행을 하고 그 동생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면 욕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욕설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본인이 그 입장에 대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욕설한 거 자체를 그걸 뭐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해서는 안 되지만 그 상황에 있을 때 혹시나 내가 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너무 지나치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입장이라면 정말 형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예를 들면 폭행을 하면 화가 나는 순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잠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는 욕설과 별개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보시면요. 공개된 녹취록에는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을 음대 출신이라서 그래서 채용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또 여배우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는 성남시 홍보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후보의 형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동규 씨가 음대 출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으니까 음대 출신이 성남도계공의 아주 중요한 더군다나 대장동 사업까지 큰 사업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음대 출신이라서 갔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김혜경 씨가 이제 음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인 통해 가지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김혜경 씨는 여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대학 아닌데 전공만 갔다고 해가지고 뭐 이 대학 음대 저 대학 음대 뭐 같이 엮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음대 출신임에도 왜 뽑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상하다 그 생각은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성남시 그 광고비가 6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년 후인 2011년도에는 2억 3,24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35배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광고비가 급격하게 는 건 사실인데 그게 김부선 씨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음대라고 해서 꼭 도시개발을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무속인 개입 논란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이겁니다. 세계일보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건진 법사에게 국민께 윤석열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2010년 2월 달에 신천지 수사를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건진 법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건진 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재도 하나의 영매다.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조언했다는 것을 건진 법사의 지인이 들었다는 걸 세계일보가 지금 보도를 했다. 그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저는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너무 슬퍼지잖아요. 우리나라 검사가 법사 말 듣고 검찰총장이 법사 말 듣고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사가 압수수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사에 필요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범행을 했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대구시가 고발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대구지검의 형사사부가, 이 형사사부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거든요.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걸 2번이나.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대본에서, 그 당시 중대본의 핵심적인 사람이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는데,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은 당시 신천지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도 점조직같이 잘 모르는데 음성적으로 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방역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에다가 요청을 갖다가 했고, 그거를 대구지검에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가서 아마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그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 등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마치 어떤 법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에 나갈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신빙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 판단하는데 무속인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시민들과 만나서 이 논란을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순화하고 누군가 뒤나 캐고 어디가 점장이 비슷한 사람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잘못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그때 방송에 나와서 패널을 하고 이제 방역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방역 전문가들이 일관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압수수색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 굉장히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하로 숨는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성화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이나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 다들 지하로 숨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된다. 당시 우리가 K방역 이야기를 하면서 추적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고 누구 가고 하고. 근데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하로 숨어버리면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냥 어떤 신분이 몰래 모르게끔 이런 분들을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동차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 신분 노출하지 않고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오히려 방역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도 그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수차례 방송 출연해서 그때 방역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런 것들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압색보다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신분 노출을 안 시키겠다. 적극 나와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사실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와서는 당시에 무속인 그것 때문에 압수영장을 발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신천지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걸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언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뭐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속 논란이 앞으로도 대선에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거잖아요. 처음에 경선 과정에 왕자 쓰고 손에 왕자 쓰고 나와서 토론한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유승민 그 당시에 후보께서 여러 그 도사들 또 법사들 이름 물어보면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 녹취록에 보면 본인은 도사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본인이 더 영적으로 세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도사들과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데다 건진 법사가 또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으면 뭐 그게 또 아니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뭔가 계속 뭐 김건희 씨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이제 어떤 그 무속의 그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네트워크 본부는 없어졌지만 해체를 했지만 언론들이 계속 이 부분 따라서 보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취재할 겁니다. 연관성이 나오면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취재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 문제는 대선에서 이슈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 사태 당시에 강제 수사를 지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대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그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또 그런 지시를 밑에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총선 한 달 전인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조영진 변호사님,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들으면 당시에 검찰이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책 개입했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인데요. 어떠십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를 그냥 풀어보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그 난리가 난 우리나라 상황에서 방역을 실패하도록 방해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검찰 아무리 정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양부남 단장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가 떴는데 양부남 단장이 그때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현직 검사장 하셨던 사람이 자기가 현직 고등검사장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그 검찰이 법사 통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수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2020년 그때까지 저는 도저히 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던 이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방역을 위한 그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는 건데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 입장 들어봤고요. 앞으로 무속 논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